2025년 11월 27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뭐랄까 마치 거대한 연쇄 반응 같아요. 연쇄 반응이요? 네. 구글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AI 칩 시장 전체를 흔들고 그 파장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거쳐서 에너지 시장, 심지어 로봇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거든요. 아, 여기에 또 한국은행의 신중한 금리 정책, 그리고 네이버 두나무라는 정말 초대형 합병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꿰뚫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가 일으키는 거대한 파급 효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AI 리플 이펙트, 파급 효과. 네, 그냥 단편적인 뉴스만 보면 놓치기 쉬운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시장에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기술 패권 경쟁이 현실 경제와 만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죠.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인사이트만 뽑아내서요. 시장의 다음 단계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파도의 진원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AI 칩 전쟁입니다. 그동안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의 동무대, 거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 TPU로 이 제국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그게 이제 구글의 7세대 TPU를 탑재한 AI 제미나이 트리가 시장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아, 제미나이 3. 네, 사실 이 TPU라는 게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과는 태생부터가 좀 달라요. 태생부터요. 비유를 하자면 GPU가 모든 잘하는 만능 스위스 군용 칼이라면 TPU는 딱 특정 작업, 그러니까 AI 연산에만 최적화된 초정밀 수술용 메스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범용선순환 특정 종목 스페셜리스트의 대결,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AI가 데이터를 추론하는 영역에서는 TPU가 엔비디아 칩보다 효율이 훨씬 높고요. 결정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절반밖에 안 든다는 점이 부각된 거예요. 비용이 절반이요? 네, 심지어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까지 구글 TPU를 쓰겠다고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죠. 와, 이게 그동안 끊이지 않던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나는 건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일 텐데요. 아, 그렇게 단정하게는 아직 이릅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단순히 빠른 칩, 그 하드웨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면 뭐죠? F1 레이싱카의 비유를 해볼까요? 구글이 아무리 빠른 차를 만들어도 10년 넘게 모든 드라이버랑 정비사들이 엔비디아의 차에 맞춰서 훈련받고 도구를 개발해왔다면 쉽게 갈아탈 수 있을까요? 아, 어렵겠네요. 손에 익은 장비와 노하우가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쿠다라는 방금 말씀드린 그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이자 공구 세트 같은 강력한 개발 플랫폼이 있어요. 쿠다. 네, 전 세계 AI 개발자 대부분이 이 쿠다 위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칩 전쟁이 아니라 플랫폼 전쟁인 거예요. 아, 플랫폼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다만 엔비디아 독점 구도에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신호인 셈이죠. 와, 그럼 이 신나는 경쟁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주가는 연일 오르던데요. 그야말로 골드러시의 시대에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된 거죠. 하하, 청바지와 곡괭이요? 네. 수요처가 엔비디아 하나에서 구글, 메타 이렇게 다변화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HBM,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요? 네. 일반 디램이 1차선 국도라면 HBM은 데이터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쫙 쌓아 올려서 12차선 고속도로를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와, AI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이 HBM이 필수적이거든요. 증권가에서는 구글의 7세대 TPU에 HBM3, 2, 내년 8세대에는 HBM4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2026년에 삼성전자의 HBM 공급량이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와, 수요처가 늘어나니까 공급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 AI의 무게중심이 이제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훈련 단계에서 학습된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훈련에서 추론으로. 네, 훈련이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과정이라면 추론은 사회에 나와서 평생 일하는 과정과 같아요. 당연히 추론에 쓰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겠죠? 그렇죠. 공부는 한 번 하지만 써먹는 건 평생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추론 시장이 커지면 HBM 같은 특수 메모리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오는 일반 D램 수요도 폭증하게 돼요. 아, 일반 D램 수요까지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일반 D램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와,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100조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이런 AI발 기술 혁명이 월스트리트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요? 네, 월가의 마지막 비관론자라고 불리던 JP모건마저 백기를 들었어요. JP모건이요? 네, AI가 생산성을 폭발시킬 거고 연준도 곧 금리를 내릴 테니 주식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보일 거라면서 S&P 500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어요. 금리를 3번 내리면 8,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죠. 8천이요? 네, 도이체방크는 8,000, 모건스탠리는 7,800. 월가 전체가 낙관론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가는 저렇게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로 가득한데 현실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는데 이게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랑 현재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한은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한 건 금리 동결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 담긴 단어 몇 개의 변화였습니다. 단어의 변화요? 네, 지난 1년간 유지해온 인하 기조라는 표현을 인하 가능성으로 바꿨고요. 추가 인하 시기는 여부로 바꿨습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기조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느낌인데 가능성이나 여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매파적인 신호예요. 아, 매파적 신호? 네, 실제로 3개월 뒤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금통위원이 지난 8월에 5명이었는데 오늘 3명으로 줄었고요. 반대로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서 3대3 동률이 됐어요. 팽팽해졌네요. 네, 1,47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이랑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의 AI 혁명과 현재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군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검색 포털이랑 암호화폐 거래소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 보였어요. 저도 그 헤드라인 보고 2번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AI가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봐야 해요. 이것도 AI랑 관련이 있나요? 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AI로 세상을 재편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아, 네이버의 AI와 데이터 기술, 그리고 두나무의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을 합쳐서 글로벌 테크 연합군을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입니다. 각자 싸우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글로벌 공룡들이랑 맞서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서 AI와 웹3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죠. 10조 원.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이 합병이 성사되려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겠다고 요구하는 금액,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 1조 2천억 원을 넘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죠. 두나무의 3대 주주가 바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아, 카카오요? 네, 지분율이 10.6%인데 경쟁사인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을 카카오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죠. 만약 카카오가 반대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1조 2천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어서요. 이 빅딜이 막판에 깨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다시 AI가 만드는 파급 효과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AI 칩 수요가 늘어나니까 반도체 시장을 키우고 월가의 투자 심리를 바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이 파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이요? 생각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먹는 공장인데 이 공장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 이걸 감당하려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대한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와, AI 칩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터리 수요까지 덩달아 늘어난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네요. 그렇죠.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ESS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어요. 아, 새로운 기회군요. 특히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ESS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안 주기로 하면서 그동안 중국이 90%를 장악했던 미국 ESS 시장이 통째로 열리게 된 거예요. 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생긴 셈이죠. 정말 AI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배터리 산업의 태풍을 몰고 오는 격이네요. 이런 변화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겠죠? 그럼요. K뷰티 기업 아로마티카가 클린뷰티 트렌드를 타고 상장 첫날 따블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고요. 누리호 4차 발사도 민간 기업 주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렸죠. 성공했는데 왜 엇갈리죠?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누리호 발사를 주도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왜죠? 우주항공 사업이 미래 먹거리인 건 맞지만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실적을 이끄는 방산 수출에 더 주목하는 거죠. 아,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을 한 건 축하하지만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요. 이게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질문인 셈입니다. 정말 꿈과 돈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AI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네, 바로 피지컬 AI의 등장입니다. 피지컬 AI? 로봇의 몸에 AI라는 두뇌를 탑재해서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회사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곳이에요. RS 오토메이션. 네, 로봇의 뇌, 그러니까 컨트롤러, 근육인 드라이브, 눈인 엔코더, 이 핵심 부품을 모두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인데요. 네. 뇌, 근육, 눈을 다 만든다고요? 그럼 로봇의 핵심을 다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회사가 최근에 로봇 모션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로봇 모션 파운드리요? 네,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의 반도체를 대신 설계하고 생산해 주듯이 자신들이 로봇의 핵심 부품과 플랫폼을 제공해서 다른 기업들이 더 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AI 혁명의 최종 단계처럼 들리네요. 구글과 엔비디아의 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ESS가 모두 힘을 합쳐서 결국 이 피지컬 AI, 즉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대한 과정이었던 것처럼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각각의 점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피지컬 AI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죠. 정말 숨가쁘게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봤네요. AI 칩 전쟁에서 시작된 파도가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을 거쳐서 기업들의 합종 연행을 이끌고 마침내 우리 삶을 바꿀 로봇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중앙은행은 현실 경제를 걱정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 하고 있고요. 네. 기술, 자본, 정책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아주 중요할 겁니다. 오늘 대화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와 피지컬 AI라는
두 키워드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습니다. 음,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우리 곁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겠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와 ESS 배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거대한 AI의 다음 물결은 과연 어떤 2차, 3차 산업을 완전히 재편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도시 전체만큼의 전력을 소비하게 될 이 새로운 지능을 위해 우리는 그 엄청난 자원 소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